매주 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현근택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변함없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좀 다뤄볼 내용들이 좀 많아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낙연, 김부겸의 신예 박주민 후보의 3차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도민들의 저를 향한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40%를 득표해 왔습니다. 지금 내년 4월 재보선거를 생각한다면 중간에 임기 도중에 간두는 당대표는 그건 곤란합니다.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현재 대선 지지 유력 후보죠.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어서 2년 완주를 얘기하는 김부겸 후보, 그리고 신예 박주민 후보의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박주민 후보의 참여,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현근택 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전당대회가 조금 재밌어졌다. 뉴스가 이제 많이 나오게 그렇죠. 됐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예. 그동안은 구도가 어찌 보면 뭐 7개월 할 거냐 2년 채울 거냐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네. 뭐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구도가 중간에 그만두면 되느냐. 그다음에 또 박원순 시장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 선거 한 달 전에 관둬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결국은 논쟁이 뭐 그쪽으로 가는데 이때 그거는 핵심 논쟁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박주민은 어쨌든 70년대 72년생인가 그렇거든요. 90년대 초반 학번이고 뭐 정치 경력은 뭐 앞에 두 분보다는 뭐 짧죠. 지금 재선 의원이고 이렇지만 이제 세대 교체라는 문제가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제가 보기엔 올드해요, 되게. 저도 지금 이제 70년대 초생인데도 당에 가면 당시자들 말고는 네.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다 위죠. 아직도 청년이죠. 아직도 청년이. 나이로는 이제 45세 청년인데 예, 예. 이렇게 가면 정치권에선 다들 뭐 10년 선배, 뭐 20년 선배 그래요. 그럼 네. 너 학교 다닐 때 뭐 했냐 그러면 다들 옛날 얘기 하고 있어요. 운동하던 얘기 뭐 옛날 얘기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본다 그러면 저는 박주민 의원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핵심적인 거를 우리 뭐 다른 뭐 캐나다니 뭐 유럽 얘기하면 30, 40대 총리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박주민 의원도 40대 후반인데도 뭐 벌써 나와서 되겠어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만큼 우리 정치가 올드했는데 조금 더 세게 세대 교체를 조금 더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도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박주민 의원 나오는 거 상당히 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재선 주자 그룹이 좀 쟁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 제가 양박이라고 오늘 방송에서 호칭했더니, 근데 양박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 두 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박주민 의원이 먼저 칼을 뽑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지만은. 네. 박주민 의원이 당심 쪽에서는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줬거든요. 당심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 득표를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코어 지지층, 그러니까 소위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니까 네.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박주민 후보가 어쩌면 이낙연 후보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보다도 더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로 비춰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코어 지지층에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득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박주민 의원은 뭐 당연히 저는 박주민 의원도 당선이 가능하다 보고 또 반대로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잃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득표한 어떤 그 조직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곧 이어 있게 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출마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뭐 사실 정치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이제 사전에 두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뭐 지금 그걸 긍정하고 이러긴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있을 뭐 꼭 서울시장 선거 아니라도 다른 어떤 주요한 경선에서도 이번 대표 선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근데 이런 면도 있어요. 아마 이분이 사실 그 전에 전당대회 보면 막 뭐 버스 몇 대씩 동원하고 막 조직 동원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세력이 있고 어쨌든 자기 자기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네. 또 뭐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게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소수 대의원들만 하고 나중에 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온라인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주 뭐 세력이 많거나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온라인이 이루어지면 우리 온라인 당원들의 특징이 좀 젊고 그다음에 SNS 열심히 하고 또 오프라인 행사보다는 어쨌든 이런 전당대회 당대표나 대권 후보 선출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뭐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뭐 시장 후보 뽑는 데 큰 관심이 없고 온라인의 특징이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온라인 당원이 지금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돼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이 온라인 선거 운동으로 온라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세력 교체를 명분으로 하면 뭐 승산이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준비 운동 이런 이미지도 있겠다라는 뭐 두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께서 혹시 지금 공교롭게 후보가 3명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한번 비교를 해볼 선거가 있다면은 작년에 치렀던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의 절대적 우세를 예측했고, 그랬죠. 그리고 오세훈 이제 후보가 다소 이제 중도적인 성향의 후보로 나와 있었고, 거기다 김진태 후보가 이제 극성 코어 지지층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나와 있었어요. 그때 김진태 후보가 2위 하지 않았나요? 그게 당원 투표에서는 아마 2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많이 득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2등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어 지지층에 호소한다는 게 그만큼 득표력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진태 의원이 일반 대중을 놓고 대중 소구력 면에서 약간 약할 수 있어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박주민 의원도 그럴 어떤 코어 지지층에게 뭐 소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때 공교롭게도 황교안 대표가 선거 과정 중에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그때 그분의 별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황세모라고.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이나 아니면 전국 현안에 대해 가지고 세모와 같은 답변을 해요. 지금 세모를 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X를 분명히 요구받았을 때 항상 세모를 답하셨기 때문에 그때 황세모란 말씀 드렸어요. 그래도 당선됐어요. 결국은. 하지만 그때 그분의 모호한 이미지가 상당수 형성되면서 그다음에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도 절대 우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인데 뭐 사실 답변 태도를 보면은 그 당시 황교안 대표의 세모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죠. 이낙연 후보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했던 분들 중에 보면 386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어차피 이낙연 의원이라든지 김부겸 같은 경우는 386고 윗세대거든요. 그 윗세대인데 사실 어찌 보면 지금 386 그룹이 전당대회 당대표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되면 386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 영향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에는 그 그룹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제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마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 보면 민주화의 원로들도 있을 것이고 또 386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제 초재선 그룹들. 그렇죠. 386을 칭해드는 분들이 보면 원내대표 거의 했고 요즘 이제 장관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당대표는 한 적이 없어요. 당대표를 할 때가 되긴 됐죠. 근데 이번에도 몇 분 나오려다가 안 나왔죠. 어찌 보면 그 윗세대 분들의 양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꼭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최고께서 그 박주민 의원의 출마가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후보자를 낼 수 없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바뀔 수밖에 없는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차피 안 낼 수는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거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항상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혼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후보를 안 내겠다. 이거는 제 생각에 무책임하다 보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민주당이 인기가 좀 없을 때 시민사회가 추천한 무소속 후보 뭐 이런 거로 나오셨거든요. 예. 처음에. 그런 형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원 당규를 정면으로 개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안 정도로 지금은 아무도 언급 안 하지만 뭐 성범죄는 뭐 중대한 부정부패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해석을 좀 이제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는 말도 안 된다 보고 예.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계속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옛날에 야당 시절이나 이럴 때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당원 당규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당을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네. 어떤 자기 당 소속의 공직자나 아니면 후보 한 명의 어쨌든 과호 때문에 규정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금전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네. 이분의 과거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에 사퇴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거를 정당히 검증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쨌든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있었던 영역에 있던 것들을 정당이 공천 과정에 거르지 못했다? 무슨 정당이 국정원이 되라는 겁니까? 그건 정당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런 조항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민주당이 솔직히 좀 멋있어 보이려고 했다. 네. 반성하고 그냥 국민들에게 이건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그 절차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자주 하는 그 전당원 투표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의사를 물은 다음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또 기자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이 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공천 발언을 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한 거죠. 네,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다시 보였어요. 당내 어떤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건데 뭐 물론 이제 안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뭐 두 번째는 뭐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주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도 뭐 안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정사권도 신뢰가 있는데 이게 네. 불리하다고서 갑자기 뭐 얼마에 팔기로 했는데 더 무피 받으면 안 된다. 신뢰를 말씀하신 거라 저는 아마 뭐 공천 안 하는 게 맞다고 했다가 약간 이제 말을 어쨌든 변경하는 걸 보는데요. 뭐 솔직하게 어찌 보면 당내 분위기가 안 좋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시민사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그걸 중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시민사회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은 좀 안 해요. 예전에 우리가 민주당이 시민사회 연대할 때는 상대방은 굉장히 강하고 네. 우리는 시민사회라든지 진짜 다 끌어모아야 1대1로 어떻게 붙어볼 만한 할 때였고 20대 총선부터 쭉 보면요. 아마 시민사회 이런 분들보다는 아마 그냥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시민사회와의 그런 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보면 결국은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욕 먹어야 좀 할 수 없죠. 뭐 저는 아마 뭐 당원들 뜻 묻고 국민 여론을 묻는 게 방법이다 보고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박주민 의원도 비슷해요. 지난번에 부산시장만 있을 때는 안 내는 게 맞다. 그리고 부산시당 위원장도 안 내는 기류다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좀 성급하게 빨리 한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단순히 광역지체장만이냐. 네. 국회의원 선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국회의원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보궐선거 할 수 있는데 또 안 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항상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일 땐 안 되고 두 개일 땐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국민 아까 말씀처럼 정당당당하게 그냥 승부를 걸어서 개정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근데 아까 이제 이건 저 1, 2안을 이제 놓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 이걸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네. 통과시키면 제 생각에는 당원들이 이해해 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련의 약간 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당이 정책적으로 약간 좀 하락세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당원 투표로 하냐 아니면 대국민 투표로 하느냐도 약간 변수가 있을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대국민 표결을 했다가 부결 나버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그 직무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조사에 따라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늦추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됩니다. 하려면 투표를. 이게 만약에 좀 더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하는 건 싫어 이런 식으로 투표 나오게 되면은 참 서울시장 투표에 선거를 후보 낼 거냐를 놓고 국민들 묻기도 민망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뭐 조기에 이걸 좀 정리하는 게 민주당한테 옳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론조사는 물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원 당규상으로 개정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당원 당규는 기본적으로 전당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뭐 전국위원회나 거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국민투표할 사안은 당연히 아니죠. 당은
당은 당규는 당연히 당원들한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는 제가 보기에 참고 정도 자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박주민 의원의 참전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최종욱 님께서 박주민 의원의 당권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가 좀 더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다른 나라에는 40대도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정치는 너무 올드합니다. 박주민 당대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서 5401님께서는 거대 여당의 대표인데 재선 의원이 출마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경륜도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정훈 님은 현 변호사님께 의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말씀도 합리적으로 하시고 토론 태도도 훌륭해 듣기에 참 좋습니다라고 김정훈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8498님 그리고 261님도 이 의견 주셨는데 이건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 최고 합리적 보수로 이미지 좋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는 것은 어떠신가요? 261님도 서울시장 출마 응원합니다. 젊은 소리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 당에 사실 굉장히 서울에서 다선 의원 지내셨고 이번 총선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서울 단위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오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추월은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 뭐 하고 상의는 하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의지가 강하시고 또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준석 최고가 자꾸 안철수 의원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뭐 미래통합당이 후보를 안 낼 이유가 없고 지금 또 지지율도 상승 국면이고 또 뭐 국민의당이 예전만큼 세가 없단 말이죠. 저는 이준석 최고가 자꾸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생각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물어보니까 답한 겁니다. 그냥. 그 여지를 남겨둔다 뭐 이 정도로 가면 되나요? 저는 뭐 안 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왜냐하면요 이거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래 모든 선거라는 것이 제가 나가서 뭔가 득이 되고 제가 득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득이 되고 그리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가지고 뭐 들러리 서는 선거 비슷한 분위기다. 그러면 그건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저희 당이 큰 당이고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후보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제가 뭐 추월하기 위한 경쟁을 할 생각은 별로 없다. 박주민, 이준석 이렇게 붙으면 제가 보기에 우리 정치가 한 20년은 젊어질 것 같습니다. 경선 마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올해 말쯤이면 될까요? 아니죠. 내년 가죠. 보통 내년까지 가나요? 그렇죠. 경선 시작은 올해 말부터 시작되고 내년 4월이면 내년 2월쯤에 내년 2월, 3월 2달 한 달 전에 하죠. 보통.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 안 하신 분 중에 지금 가입하시면은 아마 당원 투표 가능할 겁니다. 그때.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각 진영에서 그거 장난 아니게 지금 모을 겁니다. 서울시장 투표를 놓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서서히 물밑에서. 6개월 전이가 모여야 될 겁니다. 이준석 최고가 아마 당원 모으고 있나 봐요. 저희는 당원을 안 고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각설하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후보자 과거 발언 들으면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다시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지명 절차에 응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정치와 또 다르게 아주 훌륭한 NGO 활동가입니다. 남은 문제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저의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서 소상하게 밝히고.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지금 오전 청문회에서는 뭐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좀 거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의 병역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아내 부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조금 예상 외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들 아들의 문제 중에서 이제 두 가지였죠. 유학 문제랑 병역 문제였는데 사실 유학 문제는 뭐 조금 잘 이해를 못한. 왜냐하면 대안학교 비슷한 거였거든요. 여기서 3년 다니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학위 받는.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학위를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학위를 주는 과정이었고 뭐 스위스 유학이라는 게 그렇게 미국 사립 때처럼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학위 받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게 무슨 특혜다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군대 문제는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저는 아마 군대 문제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오전에 아마 태영호 지성호 의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상 검증 문제 특히 주체 사상에 대해서 뭐 전향을 했느냐 네. 반미 운동을 예전에 하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동의하냐 이런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저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은 어쨌든 전향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대놓고 뭐 김일성 사진에 대해서 뭐 절을 한 적이 있느냐, 그다음에 뭐 주사파 그때 주체 사상을 믿었는데 지금도 믿고 있느냐 이렇게 믿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20대 중반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한 30년 지났거든요. 국회의원을 4번 하면서 대한민국의 외통위 활동을 계속 해왔던 국회의원인데. 설마 뭐 그때 어렸을 때 저는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주체 사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이제 와서 묻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하신 많은 분들 중에도 보면 과거에 뭐 학생운동 하거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분들한테 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그거 갖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아마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그런 건 있다고 봐요. 그 지성호 의원도 어쨌든 북한에서 억류된 분들에 대해서 인권 문제 얘기하면서 왜 그건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난 그걸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인권법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정책의 문제고 예. 그다음에 억류된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질의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이거 색깔론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 하나 언급하자면요. 그 예전에 박근혜 정부 처음 출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 그 장관으로 이제 영입했던 국가가 영입했다 봐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벨 연구소의 김종훈 박사라는 분. 그분 영입해가지고 그분은 사실 국적도 회복하고 이럴 정도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이제 15세 때 이민을 가가지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야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미국 스파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분은 조국으로 국적을 다시 바꿔서 오겠다고 했던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공격했었거든요. 그때 야권에서 언급했던 단어가 기억나는 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존재하느냐,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인영 장관한테도 뭐 그 정도 선에서의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냐. 태영호, 지성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그 과정을 겪은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처음에 주체 사상을 배우고 아니면 북한에서 어쨌든 태어나고 이랬던 사람들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향 선언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은데 이인영 그 통일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문제 아까 미래부 이런 것보다도 더욱더 국가의 국익에 맞는 판단들을 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국가만 바라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질문이 과다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자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들만 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되면 제가 하태경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언제 전향하셨습니까? 이런 거. 하면은 하태경 의원이 솔직히 이인영 장관을 못지않게 더 예전에 세게 통일운동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은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그때 본인과 같이 전향한 분들은 김정일로 세습되는 과정에 대해서 도저히 본인들이 그 배웠던 것이나 이런 것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향했다. 그리고 그 명쾌한 답을 받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그 사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그냥 나올 때마다 명쾌한 답변으로 그냥 정리하면은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저희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있다 보지만은 이인영 후보자는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뭐 북한과 뭐 교회를 좀 같이 하겠다는 소신을 꾸준히 밝히기 때문에 그건 또 생각보다 그 각이 서는 어떤 청문회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현근택 변호사 말하신 것처럼 결국은 도덕성 문제는 그래도 좀 이제 야당 쪽에서 깊게 더 파고들 여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문제 얘기 나올 때마다요. 저도 뭐 90년대 초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이제 NLPD 엄청 이제 싸울 때였고 그 핵심은 그거였죠. 북한을 어떻게 볼 건가 문제였는데 사실 이게 벌써 한 3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논쟁 이미 끝난 논쟁이라 보고요. 지금 말씀처럼 결국은 그 도덕성 문제라든지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좀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대선 앞두고서 예를 들어 정상회담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워킹그룹
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현금은 안 되니까 물물교환 형태로라도 하겠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방법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가는 게 조금 더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 준비한 인서트가 더 있습니다. 민주당, 통합당에 이어서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가 이번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이면 고 노회찬 의원 서거 2주기입니다. 그의 뜻을 존중한 모든 의원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러다 죽는 대한민국,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냅시다. 대통령께 촉구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게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 들었습니다. 1부인데요. 오늘이 고 노회찬 의원 2주기입니다. 정치권에 여러 안 좋은 소식 들리고 막 이럴 때마다 또 거론이 되기도 하고 특히 지금 정의당 상황이 요즘 논란이 참 많아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들어봤어요. 예. 정의당이 어쨌든 지금 기로에 있죠. 그전에 어쨌든 노동운동 우리가 시민운동 아니면 학생운동의 큰 줄기가 노동운동, 통일운동이 하는데 통일운동은 이쪽이고 노동운동 기로를 보는데 최근에 이제 기류를 보면 어쨌든 보통 우리가 진보정당 그러면 노동, 환경, 여성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약간 노동운동 중심에서 이게 약간 페미니즘 정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민주당과의 선긋기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는 사실 지난번에 비례대표 정당 연합에 참여 안 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선거연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당과 항상 연대를 할 때는 시민사회 연대와 비슷한 거예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대1 승부가 좀 어려울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의당도 결국은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저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노동 다 좋지만 그러니까 여성 하나만 갖고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도 조금 됩니다. 이준석 최고께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이라는 것이 저희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소위 우리가 이름만 되면은 떠오를 만한 그 노동운동 영웅들 이제 다들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굳이 따지면 심상정 대표님 말고는 그렇죠. 노동운동의 영웅들이 다 사라져가는 형태거든요. 자, 민주당도 민주화의 영웅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자리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이 될 것이냐.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산업화의 영웅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그럼 뭘 세울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거대 양당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이 변신 아니면 또 새로운 아젠다의 발굴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당이 고정된 거 붙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아젠다든지 100년 만년 가는 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놀라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 민주당이 소수자 보호나 이런 어떤 가치를 세우면서 흑인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유색인종 이런 유권자 아니면 소수자들의 표를 많이 받지만은 시계를 딱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이 정당이 남부의 그 노예제 지지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벌어진 이 급박한 변화를 본다면은 우리 지금 정당들도 흑에 보면은 4, 50년 된 그 계열의 정당들이거든요. 보면은 네. 이 정당들의 변신은 오히려 느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 저도 이제 친한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궁금해하고 그분들도 다소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석이 6개가 나왔지만은 그중에 2개를 앞에 젊은 여성분들한테 할당하면서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여성주의 운동 아니면은 또 소수자 운동 쪽 정당으로 좀 활약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녹색당 정도 가지고 있던 위치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또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